67세의 겨울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지 않았다. 북녘에서 60대를 넘긴다는 건 곧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었고, 김성호가 겪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성호 동무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한다오. 그 말은 병원 냄새가 가득한 그 방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아직도 그의 귓가에는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다. 아내를 묻고 돌아오는 길, 그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그림자가 더 작아 보였다. 사람이 절망하면 눈앞의 모든 게 왜소해지는 법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짝처럼 살았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공장 일도 몇 달째 멈춰 있었다.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이 없어 손으로 고쳐야 했고 전기가 나가면 공장장은 기술자들을 향해 고함만 질렀다. 어느 날은 공장 창고 한편에서 누군가 굶어 쓰러졌다가 그대로 얼어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성호는 그런 날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축내며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이 펼쳐졌다. 조용히 살면 살아남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진 순간이었다. 동네 보안서 차량이 마을로 들어왔고 검은 외투를 입은 보위부원 둘이 내려 집집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늘 피 튀기는 처벌과 연결되어 있었고 보위부원들이 어느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서기만 해도 그 집 사람들은 하얗게 질렸다. 성호의 심장도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바람은 그날따라 잔인하게도 외면당했다. 그들이 그의 집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성호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굶주림과 강제노동으로 흩어졌고 아내는 병으로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 건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 수도 없었다. 결국 문이 열리자 보위부원은 명단을 펼쳐들며 짧게 말했다. 김성호 동무. 조사할 게 있으니 내일까지 관할 보안서로 나오라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대개 조사받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도록 그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고 머릿속에는 아내의 마지막 말만 메아리처럼 돌고 있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한다오. 그 말이 갑자기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살아야 할 순간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67세였다. 도망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위험한데 노인의 몸으로 국경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이튿날 새벽 하늘에 첫눈발이 흩날릴 때 그는 집을 나섰다. 눈에 익은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함께 밥 지어 먹던 모습, 딸아이를 낳고 손을 잡고 평양까지 가던 기차 안의 풍경,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들. 이 모든 기억들이 새벽의 찬바람과 섞여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잡히면 끝이다. 국경까지 가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 낮에는 숨어 다녀야 했고 밤에는 어둠 속을 더듬어 걸어야 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고 민가도 거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산길을 택했다. 너무 오래 걸어 발바닥이 갈라지자 눈을 한 움큼 집어발에 비벼 넣으며 버텼다. 그 눈이 녹아 발을 적셨고 차가웠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온몸을 떨며 며칠을 버텼다. 밤마다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 아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경비대의 외침, 그리고 가끔 들리는 총성, 그 모든 소리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며 공포를 심장 깊숙이 밀어넣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보안소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 공포와 추위가 뒤섞인 틈 속에서 그는 두만강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꽁꽁 얼어붙은 강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강은 아름답지 않았다. 새벽의 하얀 빛 속에서 그것은 차갑고 잔인해 보였다. 하지만 그 강 너머에는 희망이 있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 하나로 그는 수십 년의 삶을 견뎠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희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직전이었다. 두 손이 떨렸고 숨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여. 나를 보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소. 그는 얼음 위에 발을 올렸다. 바닥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고 몸이 흔들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또 앞으로 걸었다. 어둠 너머에는 누구도 모르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 그는 지금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삶, 기억, 그리고 남은 숨결까지도.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목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비추는 조명. 그는 몸을 숙이며 얼음 위에 엎드렸다. 경비대였다. 몸이 얼어붙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차가운 얼음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살아야 했다. 그렇게 그의 생애 가장 긴 새벽이 시작됐다. 얼음 위에 엎드린 채 그는 온몸을 웅크렸다. 두만강의 새벽 공기는 모든 소리를 잡아먹을 만큼 차갑고 무거웠다. 멀리서 들리는 경비대의 발걸음은 얼음판을 타고 파도처럼 번져왔다.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 라는 외침이 날카롭게 퍼지자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이대로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총을 쏘든 강으로 밀어넣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강가였다. 그 공포 속에서도 그는 비명을 삼켰다.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울 힘조차 사라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얼음 틈새를 살폈다. 몇 미터 앞 얼음이 얇아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면 소리 때문에 더 위험했지만 들키면 어차피 죽는 거였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무릎이 얼음에 긁히며 찢어졌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눈앞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그는 그저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 모든 힘을 실었다. 그렇게 몇 미터를 기어가던 순간 언제나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쪽에 무엇인가 있다.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다. 그의 발치 1미터 옆을 스치는 빗줄기는 마치 그의 심장을 관통하려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몸을 굳히고 최대한 얼음과 색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바닥에 바짝 붙였다. 숨조차 미세하게 들이쉬며 얼음 틈으로 들어갔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경비병 한 명이 낮게 욕설을 하며 얼음 위를 살피다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 아마 짐승이겠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갑자기 발밑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얼음판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 그는 급히 몸을 돌려배로 누웠다. 몸무게를 분산시키는 방법 말고는 살 길이 없었다. 서늘한 강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며 지나갔다. 한 번 더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져 끝장이라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밀고 기어가며 자신의 생존 본능에 모든 걸 맡겼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건 더 두꺼운 얼음 구간. 그곳까지 도달하면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 손바닥으로 얼음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얼음이 두꺼워지는 지점에 다다르자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국경을 넘는 건 단지 첫 단계였다.
그가 향해야 할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 땅에 들어가면 경비병들은 뒤쫓아올 수 없겠지만 그곳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북송이라는 칼날은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내와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병실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다시 가족들 만나러 가자오. 하지만 아내는 미소만 남기고 떠났다. 그 미소가 그를 끝까지 살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중국 쪽 둔덕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추운 공기 속에서 그의 폐는 쉴 새 없이 타들어갔다. 기침을 하려고 하면 목 깊은 곳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와 억지로 삼켜야 했다. 도중에 그는 발목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얼음판을 기어가던 중 분명히 무언가가 그의 뒤꿈치를 스쳤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경비대의 총성이 들렸던 순간을 생각하면 그 파편이 그의 발에 박힌 게 분명했다. 피는 이미 얼어붙어 검붉게 굳어 있었고 발걸음마다 작은 고통이 번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강둑에 손을 얹었다. 흙이 손끝에 잡히는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 작은 흙덩어리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벽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멈춰라. 그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병이 아니라 중국어였다.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중국 농부처럼 보였지만 그가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다. 성호는 급히 몸을 굽히며 손을 들어 보였다. 부탁이요 살려주시오 한국어였지만 절박함이 통하길 바랐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총을 들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다. 대신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다. 그제서야 성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자를 바라봤다. 농부는 그를 잠시 살피더니 갑자기 뒤쪽 산길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그의 말투는 명령처럼 단호했다. 성호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 산길로 향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새벽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틈은 거의 없었다. 중국 땅에서 북한 사람들은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존재였다. 특히 나이 먹은 남성이 혼자 돌아다니면 의심받기 쉬웠다. 그는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러나 숨을 돌릴 틈도 잠시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급히 몸을 숙여 바위 뒤로 숨었다. 두 명의 중국인 브로커가 북한말 억양을 가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잡힌 놈은 오늘 밤에 넘긴다오. 돈 되는 놈이면 잘 넘기고 노인은 그냥 버리면 그만이고 이 말은 그에게 칼바람처럼 꽂혔다. 그는 절대로 이들에게 잡힐 수 없었다. 북송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성호는 숨을 참고 그들이 떠나길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차를 몰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다시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어디든 안전한 곳만 찾으면 됐다. 그러나 그에게 안전이란 말은 너무 먼 단어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또다시 끝 모를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다. 산길을 터벅터벅 오르던 그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뒤꿈치에 박힌 총알 파편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 그를 발견해 신고할 것이고 그 즉시 북송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북한 경비대의 걸걸한 구령이 아니라 중국인 특유의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바위 틈 사이로 끼워 넣고 숨을 죽였다. 그 불빛은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산속 어둠 속에서 기척 하나도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얼마 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급경사를 따라 내려갔을 때 그는 작은 외딴 마을을 발견했다. 허름한 벽돌집 몇 채가 어둠 속에서 배처럼 떠 있었고 조용한 골목 사이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지만 저곳으로 들어가면 들키기 쉬웠다. 그는 마을을 피해 더 깊은 숲속으로 길을 틀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야, 거기 누구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두터운 중국 억양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는 분명 북한 브로커들과 얽힌 현지인들 같았다. 여기 주변에 북한놈 하나 숨어 있다더라. 조심히 찾아봐.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나무 밑둥에 몸을 더 밀착시키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까 두려웠다. 저쪽 풀숲도 뒤져. 그 말이 들리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반대편 경사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기 시작했다.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구를 뻔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발목이 꺾이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작은 하천이 있었다. 얼음이 살짝 낀 얇은 물길이었고 주변에는 버려진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다. 그는 숨 돌릴 곳을 찾는 듯 망설이다가 결국 그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창고 내부는 사람의 채취와 오래된 풀이 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가축을 한때 키웠던 곳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심호흡을 했다. 몇 분 뒤 바깥에서 사람들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근처로 도망친 게 확실하다. 이번엔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온몸을 조여쥐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행운인지 그들은 창고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30분 이상은 촉히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릎을 끌어안으며 떨었다. 추위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아치자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손을 가슴에 올리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안 돼요. 아직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성호 동무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다시 쥐어 흔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날이 완전히 밝아올 때쯤 그는 창고에서 나와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이젠 방향도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해 걸었다. 그러다 산을 지나 평평한 농지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농가가 보였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잘못 찾으면 그대로 신고당해 푹송될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결국 농가 쪽으로 다가갔다. 농가의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낡은 자전거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다. 여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누구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에서 왔소. 아니, 북한에서 도망 나왔소. 여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여기 그런 말 하면 위험해. 그녀가 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안은 따뜻했다. 그러나 따뜻함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다. 여자는 그에게 물 한 컵을 내밀었다. 성호는 물을 한 번에 들이켰다.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여기선 북한 사람 신고하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조금만 쉬고 밤 되면 돌아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들켜요. 성호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여자는 남편 몰래 그에게 남은 밥과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녀는 작은 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큰 도로 나와요. 조심히 가요. 더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로에 도착하자 차량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다. 성호는 트럭 뒤에 숨어 타고 넘으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몇 시간을 숨어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짐칸 뒤쪽 문이 열린 트럭 한 대가 멈춘 걸 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재빨리 그 짐칸으로 기어 들어갔다. 만약 들키면 끝이었다. 트럭은 몇 분 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짐칸 안은 어둡고 비좁았다. 곡식 자루와 빈 상자 사이에서 그는 몸을 웅크렸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무릎이 부딪히고 발뒤꿈치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는 한 그는 살아 있었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다. 한 번은 검문소 앞에서 멈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트럭 뒤를 툭툭 치는 소리가 울렸다. 혹시 북한 놈 숨은 거 아냐? 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다. 숨소리를 삼키고 온몸을 돌처럼 굳힌 채 그는 버텼다. 다행히도 검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침내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그는 눈을 감았다. 살아남았다 아직은.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짐칸에 갇힌 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감이 없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그는 숨을 참았고 다시 출발할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는 정신이 몽롱해져 갔다. 작은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그의 몸을 계속 떨게 만들었다. 발뒤꿈치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서서히 굳어져 통증을 넘어 마비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는 트럭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시 사냥감이 될 뿐이었다. 그는 끝까지 참아야 했다. 얼마 후 트럭이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멈췄다. 탑승자가 문을 열기라도 한 듯 차체가 흔들렸다. 그는 급히 몸을 짚어 자루들 사이에 더 깊이 파묻혔다. 누군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서 확인해봐. 라는 중국어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짐칸을 열면 그는 그대로 끝이었다. 발각되는 순간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푹송 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양팔로 몸을 더욱 감싸며 최대한 숨을 죽였다. 철컥. 짐칸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문이 조금 열리고 핏 한 줄기가 짐칸을 가르며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몸을 옆으로 틀어 곡식 자루 뒤에 몸을 완전히 숨겼다. 발길 소리가 가까워졌다. 여긴 별거 없잖아. 그냥 가자. 짧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뒤 문이 다시 닫혔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울음에 가까웠다. 그 몇 초 사이에 그의 생은 다시 한번 종잇장처럼 흔들렸고 겨우 찢어지지 않고 버틴 것이다. 트럭은 한참을 더 달린 뒤 도시 외곽으로 들어서는 듯 했다. 소리만으로도 도로가 포장된 곳이라는 게 느껴졌다. 곧이어 트럭은 큰 창고가 늘어선 구역에 멈췄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조심스레 짐칸 벽에 귀를 댔다. 지금 내리면 들키기 쉬웠다.
그는 숨을 참고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럭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소리가 잦아든 뒤 그는 더 오래 이곳에 머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짐칸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깥은 조용했다. 틈새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 문틈을 미세하게 밀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밖으로 몸을 내밀어 바닥에 굴러내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거대한 창고 건물 사이 골목이었다. 불빛은 가까이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가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낯선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간판들이 보였다. 해산물, 잡화, 수산물 도매 같은 중국어 글씨들이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는 이곳이 항구 근처라는 것을 직감했다. 항구에는 배가 있고 배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항구는 동시에 단속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했다. 그는 고민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더 깊은 내륙으로 가면 더 위험했고 푹송 브로커에게 잡힐 확률도 너무 높았다. 그는 항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벽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의 입술은 까맣게 변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다. 항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힘없이 부두 난간을 붙잡고 주변을 살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배 몇 척, 그리고 배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비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휘저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민했다. 저 배들 중 어느 것이 안전할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하지만 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등 뒤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야, 거기 뭐 하는 놈이야? 중국인 경비원 2명이 그를 발견한 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맨발에 가까운 발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항구 바닥에 차가운 금속판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는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경비원들은 그를 쫓아오며 소리를 질렀다. 잡아. 저 사람 수상하다. 그는 어두운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들이밀며 숨을 골랐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빛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항구 구석으로 몰리면 잡힐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리 와.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뒤쪽에서 들리는 경비원들의 소리가 더 다급해지자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 어두운 컨테이너 뒤쪽 한 남자가 허름한 패딩을 입고 서 있었다. 남자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북쪽에서 왔지? 빨리 따라와. 남자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가 이미 그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성호는 의심할 여유도 없이 그를 따라갔다. 컨테이너 뒤쪽에는 작은 보트가 묶여 있었다. 남자는 급히 밧줄을 풀며 말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죽어. 남쪽으로 가는 배 있어. 내가 태워줄 테니 빨리 타. 성호는 놀랐다. 왜 도와주는 거요? 남자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짧게 말했다. 돈 때문이야. 하지만 그보다 나도 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말에 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곧장 보트를 밀었다. 타. 이거 놓치면 기회 없어. 성호는 몸을 실었다. 작은 보트는 어둠 속 물살을 가르며 움직였다. 항구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남은 숨으로만 버티고 있었다. 남자는 보트를 몰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큰 배 있어. 그 배 타고 남쪽으로 도망가면 돼.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널 끝까지 지켜줄 순 없어. 거기서부턴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해. 그들은 새벽 어둠 속을 반쯤 달렸을 때 큰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 낡은 화물선 같았지만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보트 속에 몸을 기울이며 힘겹게 말했다. 여기서 내려. 내가 더 가면 들켜. 성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노를 털어올리고 보트를 돌렸다. 곧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성호는 떨리는 다리로 부두 기둥을 붙잡고 배 옆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화물선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무섭고 고되고 외롭고 하지만 끝내 여기까지 왔다. 그가 어디로 흘러가든 적어도 이제는 북의 죽음의 그림자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것이다. 남쪽으로 향하는 먼 희미한 별빛이 그의 머리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